자, 마지막 이제 세 번째. 인공신경망 발전시키기로 넘어가 볼 건데, 여기는 내용이 좀 많기는 한데, 되게 간단한, 어려운데, 가볍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라서, 그냥 빠르게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어, 일단, 배치경사랑 옵티마이저까지는 오늘 수업을 꼭 할게요. 자, 배치경사항법부터 설명을 좀 드려볼 건데, 아까 전에 쉽게 말해서 지금부터 할 얘기는 다 뭐냐면 경사강법에 대해서 우리가 되게 직관적으로 이해를 했어요. 순전파 한 번, 역전파 한 번 왔다 갔다라고 이해를 했어요. 근데 사실 조금 더 실제 딥러닝에서는 이루어지는 방법들이 다양하고 복잡해서 그 방법을 지금도 좀 더 발전시켜서 설명드린다 생각해 주시면 돼요. 사실 3단원 내용은 몰라도 여러분들이 딥러닝을 하시는데 아무 지장은 없어요. 그치만 여러분들이 조금 더 발전된, 조금 더 섬세한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옵셔널하게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집중 풀지 마시고. 네. 자, 일단 기본적인 경사하강에서는 어떻게 돼 있냐면 우리가 지금 훈련 데이터가 1920개 샘플이잖아요. 그럼 1920개를 싹 다 넣어서 순전파를 진행하고 거기서부터 나온 손실값 1920개를 싹 다 이용해서 역전파를 하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가 이루어집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전체 훈련 데이터를 전부 다 한 묶음으로 퉁쳐가지고 이렇게 순전파, 역전파를 하는 과정을 우리가 배치 경사강법이라고 불러요. 저기 GD는 여러분들 아시는 그 사람 아니고 그라디언트 디센트입니다. 자, 이렇게 드립이 교수님을 닮아가지 자꾸. 자, 근데 이렇게 전체 데이터를 싹 다 써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라디언트 디센트를 하시면 메모리 초과가 뜨기 되게 쉽거든요. 이거 무슨 얘기인지 잠깐만 드려볼게요. 자, 만약에 지금처럼 4096차원, 피처가 4096개니까 그냥 4096차원이라고 한 거예요. 그 이미지 1920장에 있잖아요. 얘네를 이용해가지고 한 번에 싹 다 넣어서 순전파, 역전파를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메모리가 얼마나 초토화되느냐? 자, 이미지 한 장에 16KB. 왜 그러냐면 픽셀이 4096개인데 한 픽셀당 4바이트 먹거든요. 그래서 16KB가 나오겠죠, 대충. 그러면 전체 훈련 데이터가 이게 1920장 있는 거니까 대충 한 30메가 나와요. 근데 아까 전에 그 옵티마이저 파라미터라는 거 봤죠? 이게 훈련을 조금 더 섬세하게 하기 위해서 좀 더 많은 파라미터 한 두세 배 정도를 더 붙여요. 그래서 실제 파라미터 수가 실제 그 메모리 소비량이 한 100메가 돼요. 까지는 괜찮은데 싶죠? 자, 근데 만약에 데이터 크기가 조금만 커진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미지가 여러분들이 흔히 보시는 그 고해상도 1920 곱하기 1080 HD 사이즈라고 하죠, 저거를. HD 화면으로 이미지를 똑같이 1920장 돌렸다고 쳐볼게요. 게다가 컬러 사진이었다고 쳐볼게요. 컬러 사진이면 뭐가 달라지냐? 지금 우리 밝기 값을 하나만 쓰고 있잖아요. 근데 컬러면 RGB 각각에 대해서 밝기가 있으니까 3배가 돼요, 용량이. 게다가 지금 데이터 크기가 엄청나게 커졌기 때문에 64 곱하기 64가 아니라 1920에 1080이 됐기 때문에 47.8기가가 나옵니다. 용량이. 자, 무슨 의미냐? 여러분들 컴퓨터 램 용량이 보통 8기가 아니면 16기가일 거거든요. 저거 안 담겨요. 그냥 훈련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저렇게 하면. 참고로 훈련 데이터 얘기 나왔으니까 잠깐만 좀만 더 얘기를 하자면 그 교수님 그 의료 인공지능 쪽에서 제일 다루기 까다로워하는 이미지가 병리 이미지가 있거든요. 그 병리 슬라이드 있잖아요. 그게 패솔로지 이렇게 해가지고 쭉 뜬 다음에 염색을 해가지고 걔를 현미경으로 관찰을 해서 이미지 파일로 남겨요. 근데 그게 용량이 여러분들 상상을 정말 초월하거든요. 보통 한 장이 10GB를 넘어가요. 이미지 한 장 한 장이 파일 용량이. 근데 그거를 몇만 장 가지고 있다? 그러면 애초에 램 용량이 테라바이트 단위가 되는데 그런 걸 훈련시킬 수 있는 램은 네, 뭐 일단 가정에서 못 돌리겠죠, 최소한. 네. 그래서 그 정도로 큰 이미지들도 있다라는 것만 일단 알아주시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처리하기 위한 방법들은 조금 더 고차원적인 방식을 씁니다. 아무튼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1920개를 한 번에 돌리면 메모리 초과가 너무 쉽게 떠버린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방법을 쓰냐? 데이터를 잘게 쪼갭니다. 딱 32개씩만 한 번에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작게 만든 묶음을 우리가 미니 배치라고 불러요. 아까 1920개 전체가 배치였잖아요. 근데 얘의 미니 버전이다. 그냥 한 번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사이즈를 많이 줄였다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32개씩을 만들어 가지고 그러면 훨씬 더 그 데이터 사이즈가 작아졌으니까 이제 메모리 초과 뜰 일이 없겠죠. 얘 32개만 가지고 왔다 갔다를 합니다. 그러면 뭐 1920개니까 32개로 나면 60묶음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한 번에 계산할 수 있었던 걸 60번을 왔다 갔다를 해야 되죠. 그럼 계산 속도는 좀 많이 느려졌겠죠, 솔직히. 그치만 이제 장점은 있죠. 아까처럼 메모리 초과가 뜨지 않을 수 있다. 라는 굉장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경사강을 할 때
그렇게 전체 데이터를 한 번에 쓰는 경우는 잘 없고 우리가 미니 배치를 사용해가지고 일부 데이터들만 왔다 갔다 계속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fit 메소드를 써가지고 훈련을 하실 때 저기다 배치 사이즈를 결정해 주실 수가 있어요. 기본값은 30인데 저기다 64를 쓰신다. 그러면 64 사이즈로 왔다 갔다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한 번 순전파, 역전파 할 때 왔다 갔다 하는 샘플 개수를 여러분들이 정해줄 수 있다. 라는 의미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처럼 64 곱하기 64. 작은 데이터일 때는 사실 배치 사이즈를 좀 더 키워도 되겠죠? 왜냐면 배치를 너무 줄이면 왔다 갔다가 너무 많아지니까 그 훈련 시간이 늘어나잖아요. 근데 지금은 사실 데이터 사이즈가 많이 안 크니까 뭐 배치 사이즈를 한 128 이렇게 좀 더 키워가지고 계산을 하셔도 괜찮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 병리 이미지, HD 이미지 이런 식으로 데이터 사이즈가 너무 커진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배치 사이즈를 32, 뭐 16 이런 식으로 점점 줄이면서 메모리 초과가 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주셔야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저거를 여러분들이 데이터 사이즈에 따라서 좀 조정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것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사실 전체 데이터를 써가지고 이제 훈련을 진행하잖아요. 그럼 이 훈련 데이터에서 가능한 것만 생각을 하면 이상적으로 항상 제일 이 훈련 데이터로 가능한 최적의 방향으로 경사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 왼쪽 그림처럼 되게 이상적인 방향으로 딱 일직선으로 내려가는 게 배치 경사각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면 메모리가 터져버리니까 우리가 미니 배치를 쓰잖아요. 근데 그러면 사실 일부 데이터만 쓰는 거니까 쏠림이 조금씩 있겠죠. 계속 그 추출을 하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이상적인 경로로 가진 않아요. 그치만 이렇게 왔다 갔다 지그재그를 하면서 가지만 어쨌든 수렴은 한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핵심은 메모리 안 터지게 데이터를 쪼개서 순전파, 역전파를 한다. 끝. 자, 그래서 이 하나의 미니 배치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터레이션이고요. 이 미니 배치를 중복해서 쓰지 않거든요. 그냥 예를 들어서 처음에 1번부터 32번까지 썼으면 그 다음에 33번부터 이렇게 겹치지 않게 써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전체 훈련 데이터가 한 번 싹 다 왔다 갔다 어쨌든 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60개 묶음이 있으면 60개 묶음을 한 번 다 썼다. 이거를 에포크라고 부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뭐 이터레이션 횟수는 당연히 전체 데이터를 그 미니 배치 크기로 나눠주면 되겠죠. 1920 나누기 32 해보면 60 나오는 것처럼. 네. 그래서 이제 이 에포크 수를 점점 늘리면 그만큼 더 훈련 데이터에 맞는 모델이 만들어진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내용 옵티마이저 10장 하고 끝낼 건데요. 자, 전통적 경사각법의 한계라고 해놨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경사각을 하는 방법을 되게 잘 배웠잖아요. 그냥 이거였죠, 핵심은. 이렇게 지금 파라미터의 위치에서 손실에 대한 그라디언트를 구한다. 그거에 비례해서 파라미터를 움직이고 하다 보면 최적점에 가까워질 때는 점점 이 걸음수가 작아지면서 이렇게 부드럽게 수렴하게 된다. 라는 문제가 있었죠. 자, 근데 이렇게 딥러닝에서 경사각을 하다 보면 몇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자, 어떤 문제가 있냐? 하나씩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극속감 문제가 있는데, 좀 PTSD 오는 단어죠. 코딩 때 많이 하셨을 텐데. 극속감 문제가 있는데, 자, 뭐냐면, 한 번만 들어보세요. 여기서 만약에 파라미터를 왼쪽에서 여러분들이 초기화를 했어요. 여기서 이제 경사각을 시작하면 쭉쭉쭉쭉쭉 내려가다가 점점 걸음이 작아지면서 여기 최소값에 도달을 하겠죠. 근데 아까 전에 값을 초기화를 랜덤으로 한다 그랬잖아요. 만약에 초기화가 여기로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경사각을 하다가 여기에 수렴해 버리거든요. 이 오른쪽 로컬 미니마 극소값이라고 써 있는 저 점에 수렴을 해버려요. 저게 왜 문제가 되냐? 저거는 손실이 제일 작아지는 최적의 정답이 아니죠. 저거는 그냥 점이 어쩌다가 빠져버린 점인 셈인 거지. 저기는 사실 우리가 바라는 그 최적점이 아니에요. 우리는 저기를 통과해서 글로벌 미니마로 가기를 바라는데, 그러니까 실제 최소값으로 가길 바라는데, 그냥 로컬한 저 최소값에 빠져버린 거죠.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건 우리가 찾는 정답이 아니니까 문제인 거죠. 또 다른 게 뭐가 있냐면, 저거 되게 특이한데, 안장점이라고 하는 점이 있거든요. 해석기야, 네, 아닙니다. 그게 뭐냐면 축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잖아요. 한 축에 대해서는 최소값인데 한 축에 대해서는 최대값인 저런 점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위에서 만약에 경사각을 시작했다. 쭉쭉쭉쭉 내려가다가 이 점에 빠져버리면 여기는 그라디언트가 빵이잖아요. 지금 극소이자 극대이기 때문에 그럼 저기서부터 움직이지 않아요, 값이. 사실은 이 밑으로 훨씬 더 손실함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데도 지금 여기서 그냥 멈춰버리는 거죠. 이슈죠, 이것도. 그래서 이런 것들을 탈출하기 위한 방법이 필요합니다. 우리한테는. 일단 그게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세 번째로 이건 조금 마이너한 문제인데 균질한 학습률 문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얘는 뭐냐면
사실 우리가 학습을 할 때 파라미터 4096개에 대해서 전부 다 균질하게 0.01 같은 학습률을 일괄적으로 내리잖아요. 그러면 어떤 픽셀은 중요하다. 그럼 얘는 계속 업데이트가 돼요. 그럼 이 0.01이라는 값이 계속 쌓이니까 너무 파라미터가 크게 변할 수가 있어요. 근데 반대로 어떤 값은 너무 자주 업데이트가 안 돼요. 얘는 별로 의미가 없다. 그러면 얘네는 너무 작은 폭으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가끔 생겨요. 그러면 이제 파라미터들이 어떤 건 너무 튀고 어떤 건 너무 안 움직이고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전통적 경사강에. 그래서 얘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이 나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빠르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전에. 자, 우리 지금까지 왜 갑자기 이 얘기를 하느냐? 머신러닝에선 이런 문제가 안 터졌냐? 그 얘기 잠깐만 해보자면 사실 머신러닝에서도 경사강 쓰는 알고리즘들이 있잖아요. 선형회귀도 있었고, 로지스틱 회귀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라디언트 부스팅 계열도 다 경사강 기반이었죠. 그럼 경사강을 쓰는 머신러닝 알고리즘들이 있는데 왜 그때는 이런 한계를 언급을 안 했었냐? 라는 게 있는데 사실 선형회귀랑 로지스틱 회귀는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절대 안 생긴다고 수학적으로 증명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라디언트 부스팅은 경험적으로인데 얘는 이제 빠질 수는 있어요. 저런 문제가 생길 수는 있는데 막 안장점에 빠지고 극소값에 빠지고 문제가 생길 수는 있는데 트리들이 서로 독립적으로 이전 모델을 보완을 하는 방식이 되잖아요. 그래서 약한 학습기들이 굉장히 쉽게 이런 값들을 탈출을 합니다. 특정 값에 안 갇히고 계속 서로 독립적으로 학습을 하니까. 그래서 문제가 안 생겼어요. 근데 딥러닝에서는 파라미터가 훨씬 더 계층이 많고 복잡하고 게다가 얘네들 층층이 쌓이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 손실 지형이 이렇게 반듯한 저 위쪽 같은 모양이 아니라 진짜 무슨 지형 같은 저런 막 산도 있고 숲도 있고 계곡도 있고 저런 모양이 만들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파라미터가 초기화되는 위치에 따라서 너무 쉽게 안장점이나 극소값에 빠져버릴 수가 있겠죠. 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딥러닝, 사실 머신러닝에서도 언급은 했어야 되는 문제지만 딥러닝에서 진짜 문제로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언급을 한다. 자, 그럼 어떻게 이제 생각을 하면 되냐? 자, 일단 극소값 안장점 문제부터 한번 볼게요. 이거 되게 재밌어요. 그 사실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보셨으면 직관적으로 조금 이상하다는 걸 느낄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이게 계속 공이 이렇게 쭉쭉쭉쭉 굴러가가지고 수렴하는 것처럼 우리가 비유를 해왔잖아요. 근데 실제 공은 저렇게 안 움직이는 걸 우리가 알죠? 이렇게 떨어지면 관성 때문에 이렇게 넘어가 버리죠, 실제 공은. 그래서 과학자들이 정말 똑똑해서 수학자들이 거기서 이제 모티브를 얻습니다. 그냥 탈출하게 만들어 버리자라는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 파라미터에 관성을 넣어줘요. 골 때리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경사하강법은 이렇게 그냥 수렴하면서 점점 걸음이 작아지면서 그냥 저기 갇혀버렸죠. 근데 얘가 관성이 생기면 무슨 일이 되냐? 여기서 떨어지다가 관성이 있기 때문에 저 값에 갇히지 않고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최소값으로 도달을 해요. 물론 계속 관성이 있으니까 최소값도 지나쳐버리긴 하겠죠. 근데 그러다가 다시 실제 공은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왔다 갔다 하다가 멈추잖아요. 이 밑에서. 그것처럼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왔다 갔다 하다가 감소의 진동을 하다가 저 최소값에 딱 빠짐 딱 도달을 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저 극소값을 탈출할 수 있는 힘을 준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럼 도대체 파라미터가 진짜 공도 아닌데 이 짓을 어떻게 했느냐? 아, 자, 이거 골 때립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파라미터 업데이트를 할 때는 인접한 두 개의 파라미터의 차이를 그냥 그라디언트 곱하기 학습률로 정의를 했었잖아요. 이게 전통적인 경사하강법이었어요. 모멘텀이라는 게 뭐냐면 운동량이잖아요. 관성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반영을 했느냐? 이전 시점에서 지금 t 플러스 1이랑 t 사이의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고 있는데 t랑 t 마이너스 1 사이 이전 파라미터 업데이트 때 업데이트 됐던 그 양을 일정한 상수로 곱해서 더해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파라미터가 업데이트된 양이 작아도 이전에 10만큼 업데이트를 했으면 한 이번에 5만큼은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전에 움직였던 만큼을 계속 반영해서 추가로 움직일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관성을 구현을 합니다. 골 때리죠. 사실 옵티마이저 파트 듣다 보면 수학자들이 정말 똑똑한 사람이라는 걸 느낄 수 있는 파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방식을 쓰면 파라미터가 계속 이전의 학습량을 어느 정도씩 더해가지고 움직이니까 마치 관성을 가진 것처럼 진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감쇄 진동을 하면서 최적점에 수렴을 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전에 균질한 학습률이라는 문제도 있었어요. 학습률을 다 똑같이 일괄적으로 적용을 해버리면 얘네들이 전부 다 똑같이 학습이 되니까 어떤 애는 너무 튀고 어떤 애는 너무 안 움직이고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럼 우리가 해줘야 될 방향은 뭐냐? 자주 학습되는 애들은 학습률을 낮추고 그 다음에 드물게 학습되는 애들은 학습률을 높이고 이렇게 해서 학습의 효과를 비슷하게 맞춰주는 게 우리한테 필요한 얘기겠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 자, 이것도 되게 골 때리는데 원래는 또 이거였잖아요. 이렇게 학습률을 그냥
람다 값 하나 곱해가지고 일괄적으로 적용을 했어요. 근데 이 적응적 학습률이라는 메소드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 람다 값을 지금까지 이 파라미터의 모든 그라디언트의 제곱의 합으로 나눠버립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만약에 얘가 지금까지 업데이트가 많이 됐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그라디언트가 되게 컸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분모가 엄청 커지면서 저 앞에 곱해지는 학습률이 떨어져 버립니다. 반대로 얘가 업데이트가 잘 안 됐어요. 그럼 그라디언트가 작다는 거잖아요. 그럼 저 분모가 되게 기본적으로 작기 때문에 학습률이 되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대 관계에 있는 거죠. 그라디언트가 업데이트가 되면 될수록 점점 학습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서로의 학습률을 맞춰줍니다. 되게 똑똑하죠? 근데 이 방법은 문제가 좀 있어요. 왜냐면 어쨌든 그라디언트가 계속 쌓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모든 파라미터의 학습률이 0이 돼버리면서 학습을 아무리 진행해도 학습이 안 되는 일이 생겨버려요. 0에 너무 가까워져 버리면서. 그렇겠죠? 아마 분모가 너무 커져버리니까. 자,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냐? 지금 아까 전에 우리 봤었던 저 적응적 학습률 방법에서는 여기 이 GT라고 하는 값에다가 계속 그냥 저 그라디언트의 제곱값을 쌓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쌓는 대신에 기존의 저 분모값이랑 약간 뭐 0.7 대 0.3 이런 식으로 어떤 조화를 이루어서 이렇게 평균을 내자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이게 새로운 알고리즘인 RMS 프로프입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분모의 값이 항상 일정한 범위 내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학습률이 그냥 빵으로 떨어져 버리는 이런 상황을 막을 수가 있어요. 사실 안 떨어지는 건 아닌데 훨씬 느리고 부드럽게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저게 로우 값을 보통 막 0.999 이런 값으로 넣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훨씬 더 부드럽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적응적 학습률의 문제를 해결을 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처음에 극소값이랑 안장점 문제가 있었는데 얘는 관성을 줘서 파라미터가 이전 움직였던 만큼 움직이게 해서 저걸 탈출할 수 있게 만들었다. 그 다음에 균일한 학습률 문제는 저 학습률을 적응적으로 만들어서 많이 되는 애는 학습률을 낮추고 적게 업데이트 되는 애는 학습률을 높이고 이렇게 했다. 다만 이제 그러면 그 기울기가 그냥 빵이 돼버릴 수 있으니까 대신에 거기를 이제 뭐라 그러죠? 비례평균을 해가지고 값을 일정한 범위로 맞춰줬다. 라는 거 이해되시죠? 그러면 문제들에 대한 각각 해결책이 나왔으니까 인간은 당연히 두 개를 합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 모멘텀 최적화도 적용을 하고 RMS 프로파게이션도 적용을 하고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만든 우주 최강 경사하강 기법이 바로 아까 우리가 쳤었던 아담입니다. 아답티브 모멘텀 에스티메이션, 적응적 운동량 추정? 네, 그렇죠. 아무튼 이런 되게 약자를 되게 깐진하게 지었죠, 아담. 약간 태초의 모시기 같기도 하고 아무튼 약간 저런 느낌으로 이름을 지었는데 얘는 이제 식이 어떻게 되어 있냐. 자, 보시면 파라미터 업데이트하는 값이 VT도 있고 GT도 있어요. 저 GT는 RMS 프로브를 반영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학습률을 점점 줄여나간다. 그게 반영된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 VT는 쟤는 관성이 반영된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아까 전에 움직였던 만큼 추가로 움직인다. 그래서 저 두 개를 함께 반영해가지고 저런 뭐라 안정 안장점이라던가 극소값도 쉽게 탈출할 수 있고 적응적 균질한 학습률 문제도 해결한 그런 궁극의 경사하강 기법이 나왔다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경사하강 기법들을 우리가 다 옵티마이저라고 부른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아까 전에 우리 컴파일 할 때 써줬었죠. 얘네들 여러분들이 다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 케라스 점 아까 레이어스 안에 각 층이 있었던 것처럼 옵티마이저스 점 하면 그 안에 옵티마이저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하나씩 볼게요. 전통적 경사하강법을 쓰고 싶으시면 SGD라고 쓰시면 됩니다. 저게 뭐냐면 스토캐스틱 그라디언트 디센트, 확률적 경사하강이거든요. 그냥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전통적인 경사하강 알고리즘을 생각하시면 돼요. 저기다가 러닝 레이트를 지정해주면 여러분들이 학습률을 만들어 바꿀 수 있어요. 뭐 당연히 큰 값하면 너무 튀고 작은 값하면 너무 느리고 적당한 값, 뭐 100분의 1, 1000분의 1 둘 중 하나 보통 찾아줘야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모멘텀 최적화라고 되어 있는데 저기다가 똑같이 SGD를 써요. 특별히 모멘텀이란 클래스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똑같이 SGD인데 저기다가 파라미터로 모멘텀이라는 값을 넣어주면 그만큼 관성계수를 가진 관성이 만들어집니다. 0.9를 하면 이제 이전에 있었던 관성을 90%만큼 반영한다. 굉장히 강한 관성이 되겠죠. 보통 0.9 정도를 쓰고요. 왜냐면 한 0.1 이렇게 너무 작게 잡아버리면 관성이 사실상 없는 거나 마찬가지여서 극소에 쉽게 갇혀요. 그래서 보통은 한 90% 정도로 되게 크게 잡아줍니다. 밑에 네스테로프 모멘텀 최적화라고 되어 있는데 저거는 뭐냐면 아까 전에 들었겠지만 이렇게 최소값으로 갔을 때 왔다 갔다를 너무 하는 게 좀 비효율적이라는 느낌이 좀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얘를 지금의 관성 대신 다음에 예측되는 관성을 반영해가지고 움직인다. 이게 네스테로프 모멘텀입니다.
조금 어렵죠. 그냥 뭐냐면 지금 만약에 내가 최적점을 지났어요. 그러면 지금은 그 이후부터 그러니까 지금 원래 네스트로프가 아닌 경우에는 이렇게 진짜 올라가 봐야 반대 방향이네 하고 떨어지잖아요. 근데 네스트로프를 적용하면 이렇게 쭉 떨어질 때 나 다음에 한 번 더 움직이면 그때부터 올라가겠는데 미리 확 줄여야겠다. 이렇게 해서 아주 좁게 이 감쇄 진동을 확 줄여버립니다. 되게 똑똑한 알고리즘이죠. 그냥 네스트로프 트루 하시면 쓸 수 있어요. 네, 저런 방법도 있다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적응적 학습률 계통들 또 볼게요. 에이다 그라드, 저기 아답티브 그라디언트겠죠. 저거를 쓰면 적응적 학습률을 적용하실 수 있어요. 저 입실론 값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또 지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 뭐냐면 사실 이 GT가 맨 처음에 그라디언트가 안 쌓여 있을 거잖아요. 시작하면 빵이 되겠죠. 그럼 분모를 빵으로 나눠버리면 당연히 대참사가 날 테니까 이제 여기다가 아주 작은 뭐 1억 분의 1 이런 숫자를 더해줍니다. 그냥 그 값을 여러분들이 정할 수 있다 정도만 알아주시면 되고요. 이제 RMS 프로파게이션으로 가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이제 비례평균을 도입해 줬었죠. 이 로 값을 여러분들이 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좀 그 얘를 너무 작은 값으로 해버리면 그 그라디언트가 너무 빠르게 쌓이고 기존의 값들이 너무 무시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 이 그라디언트가 빠르게 안 쌓이는 걸 바라기 때문에 로 값을 굉장히 크게 잡습니다. 0.999 보통 이 정도로 잡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결론은 이거죠. 어차피 여러분들이 위에 걸 쓸 일은 거의 많지 않고 결론은 아담을 쓰시게 될 텐데 저 아담도 그냥 아담 클래스로 있습니다. 여기선 좀 특이하게 베타1, 베타2라는 값을 쓰는데 베타1이 모멘텀 계수, 베타2가 저 록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직접 만질 일이 있느냐? 솔직히 말하자면 많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짜로 이제 컴파일을 하실 때는 보통 이렇게 옵티마이저를 직접 설계하시기보다는 그냥 이미 만들어져 있는 옵티마이저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옵티마이저에다 그냥 SGD 하면 가장 기본 설정의 전통적 경사강이 적용이 되고 RMS 프롭, 에이다그라드, 그 다음에 아담도 다 똑같습니다. 그냥 저렇게 다운표 안에다가 문자열로 넣어주면 제일 기본 설정으로 알아서 적용이 되거든요. 그치만 만약에 우리가 좀 특별히 이거는 만약에 문제가 좀 복잡한 것 같아서 조금 더 강한 모멘텀을 쓸 필요가 있겠어. 아니면 이건 문제가 단순하기 때문에 뭐 적응적 학습률까지는 안 써도 되겠어. 이런 판단이 드신다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옵티마이저를 직접 설계해서 얘를 변수로 정한 다음에 이렇게 옵티마이저에다가 컴파일 할 때 넘겨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컴파일 할 때 옵티마이저를 설정하지 않으면 기본 설정의 RMS 프롭이 사용됩니다. 왜 아담을 안 쓰냐? 저게 제일 좋다던데. 어, 네. 원래 그 이론이 발전하는 거랑 기술이 발전하는 거는 시간 격차가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사실 아담이 좀 불안정한 부분도 있어서 네. RMS 프롭을 씁니다.